1978년 나는 17이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그 해 봄만큼은 잊을 수가 없다. 그 해 봄, 내 또래 친구들 대부분은 도시로 전학을 갔고 고등학교 교복을 입기 위해 분주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부엌 한켠에 앉아 된장을 푸고 있었다. 공부가 하고 싶었다. 국어책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글을 쓸 때마다 세상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내 이름은 순애다. 이젠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그땐 동네에서 가장 책을 좋아하던 딸로 불렸다. 마을회관에서 폐지더미 속 책을 주워오고, 선생님이 던져준 문제집에 연필 자국 하나하나를 소중히 아끼며 풀었다.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다. 말없이 막걸리를 마시고 어머니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오빠가 서울에 있는 고모 집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책가방을 싸주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속은 타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가면 안 돼요? 엄마는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밥을 뜨고 있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어깨를 꼭 안았다. 우리 순애는 착하지. 그래서 엄마는 더 미안하다. 그게 대답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교복, 책가방, 하얀 운동화가 내겐 세상의 모든 빛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거기 없었다. 대신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깃고 동생들 도시락을 싸고 방앗간에 쌀을 들고 다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내 몫이 되었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시집을 갔다. 혼수는 없었다. 마을 어귀에서 소문으로 오가던 성실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 내 남편이 되었다. 결혼식 날 엄마는 새 치마 저고리를 입고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미안하다. 내 꿈도 못 지켜주고 보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 아니, 말하지 않아도 울고 있었다. 시댁은 낯설었다. 시어머니는 깐깐했고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눈치를 줬다. 나는 매일 밥을 하고 김치를 버무리고 땀 흘리며 일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몰래 다락방에서 종이에 몇 자 적었다. 나만의 일기였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갔지만 거기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었다. 아이를 낳고 또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어느덧 40이었다. 아이들 학교 보내며 나는 문득문득 생각했다. 나는 그때 왜 그렇게까지 얌전했을까? 왜 한 번도 나도 가고 싶다고 소리치지 못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여자고등학교 합격 통지서가 있었다. 가슴이 멎는 줄 알았다. 이게 그때 봉투 뒤엔 엄마의 글씨가 있었다. 2월 28일까지 등록 바랍니다. 우리 순애 수고했다. 꼭 보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나는 엉엉 울었다. 20년이 넘게 지난 시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터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 몰래 술을 마셨다. 그리고 이제 나는 60이 넘었다. 우리 딸은 교사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매일매일 뿌듯하다고 말한다. 엄마, 나 교무실에 엄마 사진 놓았어. 엄마가 있었으니까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너는 꼭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생각한다. 그 시절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했던 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리고 그 잃어버린 이름 하나하나를 이제라도 불러주고 싶어진다. 나는 순애였다. 책을 좋아하고 꿈이 있었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그저 평범하고도 소중한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집을 가기 위해 난 개명을 해야만 했다. 시댁의 할아버님이 내 이름에 흉이 가득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시집을 가기 위해 그 집안에서 정해준 이름인 정희로 개명할 수밖에 없었다. 시집을 가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었다. 애초에 이 결혼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의 삶은 정말 외롭고 고달팠다. 특히 시어머니는 나를 항상 잡아먹듯이 굴었고 남편은 그런 나를 외면했다. 남편은 말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나는 말하고 싶었다. 나도 너무 외롭다고. 나는 대체 누가 이해해 주는 거냐고. 그렇게 나는 시댁에서 고되고 외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다.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집은 적막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소는 냄새마저 희미했고 나는 멍한 정신으로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그분이 늘 앉아 있던 자리, TV, 리모컨, 반쯤 마른 찻잔. 그 모든 것이 마치 그대로 시간을 멈춘 듯 했다. 장롱 속을 열자 낡은 이불과 함께 오래된 상자가 나왔다. 그 안엔 일기장이 있었다. 낯선 듯 익숙한 글씨체. 페이지를 넘기자 중간쯤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정희야,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단지 그걸 표현할 줄 몰랐어. 처음엔 내가 미웠다. 내 아들을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모질게 굴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았다. 내가 내 아들에게 준 따뜻함과 아이들에게 쏟은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묵묵한 인내를. 하지만 너무 늦었구나.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 나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토록 듣고 싶던 진심이 결국엔 글로라도 전해졌다는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희미하게 주름진 내 얼굴, 굳은 손, 지친 눈. 하지만 그 속에 살아남은 여자가 있었다. 나는 정이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정이야, 잘 버텼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안아줘야 한다고. 며칠 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 며느리는 나를 보는 눈빛에 조심스러움과 애틋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누구보다 마음 쓰셨을 테니까. 식사를 준비하며 며느리는 주방 한쪽에 서서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제가 된장국 끓여도 될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된장국. 그토록 많은 상처가 얽힌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그걸 새로운 기억으로 덮을 시간이란 걸 느꼈다. 그래, 한번 해봐. 내가 국간장만 봐줄게. 며느리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끓였고 나는 옆에서 한 숟갈씩 맛을 봤다. 예전 같았으면
숟가락을 놓았을 법한 싱거운 국물. 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맛있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야.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다. 나는 문득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주방에서 허둥대던 어린 날의 나. 눈치 보며 식탁에 앉던 그 시절의 내 그림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다. 밤이 깊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나는 옆에서 마른 행주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힘들 땐 말해요. 참지 말고. 난 당신 편이야. 그 말에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도 모르게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결국 흘러가는 것. 상처를 타고 눈물을 따라 세대를 건너 다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며칠 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 며느리는 나를 보는 눈빛에 조심스러움과 애틋함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에 안방 장롱을 정리하다가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철제 잠금 장치를 살짝 비틀자 먼지가 피어오르고 안에는 사진이 가득 담겨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있었다. 검은 머리에 단정한 한복, 그리고 그 옆엔 아기였던 남편이 안겨 있었다. 그 얼굴엔 굳은 표정이 아닌 의외로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런 얼굴도 있었구나. 나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나를 처음 맞았을 때의 날카로운 눈빛. 며느리가 아닌 하녀처럼 나를 대하던 말투들. 그 아래에는 이 사진 속 여인의 젊은 날들이 있었겠지. 전쟁과 가난,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이. 그리고 상자 가장 밑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정희에게. 이걸 내가 볼 날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 난 표현이 서툴렀고 마음은 늘 가시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집안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속으론 늘 감사했다. 말로는 못했지만 내가 우리 집의 햇살이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단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어쩌면 그분도 내게 마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조심스러워 말로 하지 못했을 뿐.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돌아가고 다시 집엔 나 혼자뿐이었다. 조용한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로 덮인 머리카락, 깊게 팬 눈가의 주름. 그 얼굴은 내가 알고 있던 정희가 아니었다. 너 누구냐? 무심코 내뱉은 말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오랜 시간 동안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온 나. 정작 내 이름, 내 감정, 내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거울 속 나를 향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야, 내가 맞니? 순간 눈가가 따뜻해졌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울컥했고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다.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고 오래전 결혼식 사진을 꺼냈다. 하얀 저고리에 수줍게 웃고 있는 어린 정희.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걸 삼켰을까. 나는 사진을 꼭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내 이름을 잊지 않을게.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이름을 썼다. 정희의 일기자.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정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려 합니다. 해 질 무렵 마당에 나가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자니 시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앉던 자리가 떠올랐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이자 침묵의 상징 같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내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작은 상자에서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 당신을 이해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미움도 억울함도 눈물도 많았지만 이젠 그 모든 시간이 나를 키운 거였다고 생각해요. 나는 글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빛이 너무 따뜻해서 눈이 시릴 정도였다.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그날,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부디 편안하시길. 편지를 접어 감나무 아래 묻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작은 등불을 켰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정희야, 오늘도 잘했어.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지금. 이 삶이 조금은 따뜻해졌단다. 창밖에는 감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만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커서를 바라보다. 나는 천천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시집 온 첫날부터 알았다.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는 걸.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그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 너무 작아져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 타자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마치 내 속에 묻어두었던 세월들이 단어 하나하나로 걸어 나오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어려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살아온 여자였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다. 그렇게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어느새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안도감과 해방감에 가까웠다. 글의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정희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고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늦지 않았다고. 글을 게시하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작은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내 안에 어떤 문이 처음으로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창문을 열었다. 새벽 바람이 코끝을 간지리고 멀리서 새벽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진짜 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장을 열었다. 그 안엔 이미 보았던 일기장들과 소지품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하지만 장을 치우던 순간 장롱 뒷판이 살짝 들뜬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손을 넣어보니 얇은 상자가 나왔다. 그 속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희가 이걸 보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하니까. 손이 떨렸다.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발행된 오래된 진단서 한 장과 남편의 이름이 적힌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정희야, 내가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다. 사실 어머니가 널 그렇게 모질게 대하신 데는 내가 그분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저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했다고. 어머니는 그걸 믿었고, 그래서 너를 늘 가짜 가족처럼 대하신 거야.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그간의 시간이 스쳐갔다. 된장국 냄비를 엎던 날, 무릎 꿇리며 외면하던 시선,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오해와 상처 위에 쌓인 벽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입술을 꼭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당신도 그 진실을 몰랐던 거군요. 진심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의 쪽지와 진단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작은 조명 아래 앉아 멍하니 그 글씨를 바라봤다. 널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짓이 낳은 모든 오해와 상처의 연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날 거부했구나.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갔다. 남편이 차갑게 등을 돌리던 밤들, 어머니가 눈길도 주지 않던 아침들, 모두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이들과 웃었고, 병이 들기 전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준 날도 있었다. 그건 또 무엇이었을까? 정희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아이들의 생일, 가족 여행, 소소한 식사 시간. 그 사진 속엔 남편이 찍은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희는 남편의 사랑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쩌면 남편 스스로 만든 방어막이었는지도 모른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날 걸 알았기에 정희가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 걸 수도 있다. 그녀는 사진을 꼭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사람들. 서툴러서 말하지 못했어. 그게 그렇게 큰 벽이 되다니. 그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슬픔보다는 안타까움이 컸다. 말 한마디, 이해 하나만 있었다면 이 모든 시간들이 조금은 다르게 흘렀을지도 모르는데. 정희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요. 늦게라도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했다. 정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누구의 사랑도 부족했던 게 아니고, 단지 말이 부족했을 뿐이야. 이해는 모든 것을 가볍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편하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맑은 햇살이 방 안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마음 어딘가에서 결심 같은 게 피어났다. 오늘은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오래된 옷장 속에서 밝은색 원피스를 꺼냈다. 그동안은 어울리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던 옷. 하지만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처음으로
그 옷이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느꼈다. 그래, 나도 예뻐도 되는 사람이었지. 이날 정희는 시니어 센터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에 나갔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읽어주기 위해서였다. 손에는 직접 쓴 에세이가 들려 있었다. 제목은 내 이름을 되찾은 날. 그녀가 낭독을 시작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눈물 흘리는 이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다. 낭독이 끝나자 한참 동안 박수가 이어졌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그녀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이야기 덕분에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정말 괜찮아질지도 모르겠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과거는 이제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고 이해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다. 나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온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 정희야,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며칠 후 정희는 문득 생각났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오래 참고 혼자 견디며 살아온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오해, 그리고 용서. 그래서 정희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한 글자, 한 문장. 삐뚤빼뚤하지만 정갈한 글씨로. 사랑하는 우리 애들아. 엄마는 너희가 어릴 적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참 많은 걸 참고 견뎌야 했단다. 눈물이 뚝 흘렀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녹여내는 시간이기도 했다. 너희 아버지도 참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엄마 몰래 너희 과자를 사다 놓고는 웃던 그 얼굴. 엄마는 아직도 기억한단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너희가 이젠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엄마의 제일 큰 자랑이란다. 엄마는 이제서야 엄마 자신을 살기 시작했단다. 누구의 아내, 며느리, 엄마가 아닌 그저 정희라는 사람으로서. 혹시 너희에게 엄마가 강해 보였더라도 그 속엔 늘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잘 아껴줬으면 좋겠어. 정희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손글씨로 아이들에게라고 썼다. 그리고 옛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 속에 살며시 끼워두었다.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언젠가 그들이 그 편지를 발견하는 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다.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다시 써나가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 한켠이 아주 따뜻해졌다. 새벽 3시, 불면의 밤이었다. 정희는 부엌에 불을 켜고 따뜻한 보리차를 끓였다. 바닥에 앉아 창밖을 보며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평소처럼 밤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그날따라 DJ의 목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다. 오늘 이 시간 조금 특별한 사연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신 분의 이름은 정희 씨입니다. 정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며칠 전 우연히 라디오 사연 공모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보내본 것이 생각났다. DJ는 사연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내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왔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정희라는 이름으로 살고자 합니다. 낯선 목소리로 들려오는 자신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더 가슴을 울렸다. 저는 한 사람을 40년 동안 모셨고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 제 이름을 처음 불러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용서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를 용서하려 합니다. 라디오 사연이 끝나자 DJ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정희 씨, 지금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저희는 응원합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 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다. 마치 처음으로 진짜 정희가 세상에 인사한 밤 같았다. 봄 기운이 도는 어느 날 정희는 가방을 쌌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준비했던 짐이 아닌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짐이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과 노트 한 권, 그리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목적지는 강릉. 늘 바다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혼자 떠난 적은 없었다. 기차에 몸을 실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작은 시골 마을들. 그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도착한 바닷가. 잔잔한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기분은 따뜻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바다를 배경 삼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바다를 보았다. 나는 살아있었고, 나는 괜찮았다. 사진을 몇 장 찍고 커피를 한 잔 시켰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자니 지나온 삶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문득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잘 하셨어요. 이 나이쯤 되면 자기 인생 한 번쯤은 살고 가야 하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이제라도 그러려고요.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눈치 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 그 밤, 작은 민박에서 정희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정희야, 오늘 정말 잘했어.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너로 살아낸 하루를 진심으로 축하해.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파도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다정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박집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제의 바다 바람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때 정희의 옆으로 한 여성이 다가왔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짙은 보랏빛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바닷가 카페에 계셨던 분 아니세요?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제 옆자리에 앉았던 그 여성이었다. 아, 네. 정말 반갑네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전 선이에요. 매년 이맘때면 여기 와요. 그냥 마음이 편해서요. 정희도 손을 내밀었다. 정희라고 해요. 이번이 첫 여행이에요. 그것도 혼자. 잘 하셨어요. 늦은 건 없어요. 인생의 처음은 언제든 환영이니까. 둘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젊은 날, 아팠던 가족사, 지나간 사랑, 사라진 꿈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처럼. 그저 여자라는 공간만으로도 충분했다. 정희 씨는 다시 사랑할 생각은 없어요? 선희의 질문에 정희는 살짝 웃었다. 사랑이 꼭 누군가를 만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싶어요. 멋져요. 나도 그런 사랑해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서툴기만 해요. 그들은 바닷가 돌에 앉아 파도가 밀려오는 걸 함께 바라봤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마음속 허전한 공간을 서로 메워주고 있었다. 민박집에 돌아가는 길에 선희가 말했다. 우리 편지로 지내요. 전화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나도 누군가와 내 마음을 나누고 싶던 참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선희의 주소를 수첩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그리고 새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적었다. 선희, 당신과 나눈 짧은 하루가 내 인생에 아주 긴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진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정희는 매일 아침 작은 나무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이 생겼다. 그 자리에서 선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오늘은 동네 시장에 다녀왔어요. 봄나물이 가득 나왔더라고요. 시장 아주머니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당신 덕분인가 봐요. 편지를 쓰며 정희는 문득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느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마음속에 봄이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선희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연보라색 편지지에 또박또박한 글씨. 정희 씨. 그날 이후 나도 매일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줄 몰랐네요.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다. 어느 날은 서로의 젊은 시절을, 어느 날은 가장 울었던 날을, 또 어느 날은 그냥 하늘이 맑다는 말을 나누었다. 가끔은 편지지에 꽃잎을 눌러 넣기도 했고, 자신이 만든 작은 엽서를 동봉하기도 했다. 정희는 느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처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 것.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말로 꺼내는 것.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 어느 봄날 오후 정희는 편지를 쓰다 잠시 멈췄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렇게 적었다. 선희 씨, 당신과 나눈 이 계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운 봄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편지를 접으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사는 게 이렇게 따뜻해질 수도 있구나. 그날 저녁 정희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무언가를 기대하며 서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그저 내가 보낸 마음이 바람을 타고 잘 도착하길 바라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또 지나가 다시 봄이 왔을 즈음 정희의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이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신부전 초기. 의사는 조심스럽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희는 담담했다. 그래요. 이제 내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됐나 보네요. 그녀는 병원을 나서며 오랜 친구처럼 햇살을 맞았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선희에게 편지를 썼다. 혹시라도 편지가 늦거든 걱정 마세요. 제가 조금 쉬어야 해서 그래요.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선희로부터 답장이 도착했다. 정희 씨, 만약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살았다면 내가 매일 아침 죽이라도 끓여다 드렸을 텐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앉아 있는 것도 위로가 된다는 걸 요즘 새삼 배우고 있어요. 정희는 그 글을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무 조건 없는 위로가 어쩌면 사랑보다 더 깊게 파고드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매일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시장 앞 벤치, 작은 도서관, 오래된 찻집. 젊은 시절에는 스쳐 지나갔던 장소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봄날의 어느 오후, 정희는 카페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내 인생은 고요했고 아팠고 때로는 무너졌지만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단지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눌렀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봄은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완전한 봄이라는 것을. 몇 주 뒤 정희의 집 앞마당에는 붉은 동백꽃 한 그루가 피어 있었다. 그건 정희가 젊은 시절부터 꿈꾸던 꽃나무였다. 단단하고 조용하고 봄이면 절정으로 피는 동백. 그녀는 마지막으로 선희에게 편지를 썼다. 선희 씨, 만약 이 편지를 당신이 읽는 날이 온다면 그건 아마 제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과의 편지, 그 글자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얼마나 빛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남겨두는 것이라는 걸. 사람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요. 그 편지는 마지막으로 정희의 서랍장 가장 아래 하얀 리넨에 감싸 넣어졌다. 며칠 후 정희는 조용히 잠들었다. 마치 평온한 오후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녀의 마지막 숨은 동백꽃 잎이 한 장 떨어지는 시간과 맞물려 있었다. 그 소식은 동네에 금세 퍼졌고 시장 아주머니들, 도서관 직원, 글쓰기 모임 친구들, 그리고 선희까지
조용히 정희의 집을 찾았다. 정희의 작은 거실엔 그녀가 남긴 편지들과 글쓰기 노트, 그녀가 좋아하던 찻잔이 고이 놓여 있었다. 선희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다 갔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 살았다고 믿는다. 선희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동백꽃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희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 마당에는 붉은 꽃잎이 소복이 쌓였다. 햇살은 눈부셨고 바람은 잔잔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라는 이름은 세상 어디선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계절로, 또 하나의 기억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를 지어낸 사연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정희가 아니지만 제 마음엔 그 세 글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며느리들에게 바칩니다. 누군가의 엄마이자 딸이자 아내인 며느리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명 깊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심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